9년 정도 홈스쿨링을 했었거든. 학교도 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그 시기에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내 멋대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대로 해석했던 경향이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땠겠어. 괜히 상처도 많이 받고 삐지기도 하고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나는 사람이 싫고 그냥 더 혼자 있고 싶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외로운 상태인지 혹은 고독을 선택한 건지 이걸 항상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궁금한 일을 가진 우리 큐브님들 안녕. 오늘도 월간 뇌과학 시간으로 돌아왔어. 나는 뇌과학 박사 선이, 내 옆에는 준이, 건이 함께 했어. 안녕, 나는 스레드에서 뇌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커카쌤 건이야. 반가워. 안녕, 나는 목요 뇌과학 뉴스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준이라고 해. 나는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PM으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교수하다가 뛰쳐나온 유튜브가 체질에 더 잘 맞는 뇌과학 박사 선이야. 매 학기 50명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매주 50만 명의 큐브님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것 같다. 오늘 컨텐츠는 우리가 다 반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말 동등하게 뇌가 너무 재밌다, 뇌과학이 재밌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친구들끼리 뇌과학 이야기를 한다. 20대, 30대, 40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모여서 뇌과학 이야기를 하는 컨셉이야. 그러면 또 건이도 준비해온 내용 있지 않아? 재밌었던 그래. 뇌과학 이야기? 이번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문 하나를 좀 꺼내보려고 해. 어릴 때부터 나는 생각이 참 많았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집에 갈 때도 나 오늘 말 실수한 거 없나?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막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이 많다는 게 나한테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선택 앞에서 오래 망설이고 상상을 하다가 이 할 일에 집중을 못하곤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이 마음 방랑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 Mind wandering. 그치. 이 마음 방랑은 말 그대로 마음이 이리저리 떠도는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뭐 과거로, 미래로 혹은 다른 세상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 뭐 먹지? 그 자식 나한테 왜 그랬던 거야? 이렇게 눈앞의 과제와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 게 바로 마음 방랑의 예시라고 할 수 있지.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럴 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뇌 회로가 활성화돼. 이 DMN은 우리가 무언가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주로 켜지는 회로야.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내측 전전두 피질, 후대상 피질, 쇠기압소엽 이런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이 외부의 감각이나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 덕분에 DMN은 현실 세계에서 떨어져서 이 내면의 세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창의적인 통찰을 얻고 자아 성찰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 방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마음 방랑이 반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추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곱씹는 상태를 말해. 부끄럽거나 후회되는 순간, 막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끝없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거지. 이렇게 반추를 할 때는 DMN 중에서도 과거 회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고 해. 이 반대로 미래를 상상하거나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리는 영역들은 거의 작동하지 않지. 그 결과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돼. 그래서 반추는 이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과도 이 연관이 깊어. 근데 연구에 따르면 이 마음 방랑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이 반추에 빠질 가능성도 더 높다고 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마음 방랑을 더 자주 경험할까? 이 영국 바이오뱅크라는 기관에서 약 4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했어. 당신은 외로움을 자주 느끼시나요? 준이는 어때? 자주 외로움을 느끼니? 자주 요즘은 별로 안 느끼는 것 같긴 해요. 다행이다. 선이는 어때? 내가 외로움을 느낄 것 같니? 어쨌든 이 기관에서는 외로움을 자주 느끼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MRI로 뇌를 관찰했지. 나중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DMN을 구성하는 일부 뇌 영역들의 부피가 더 크고 그 연결성도 더 높았다고 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을 해. 외로운 사람들은 그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만큼 상상과 회상으로 그 공백을 채우게 되었고 그 결과 DMN의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오면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 부모님은 둘 다 맞벌이셨고 누나도 기숙사에 있었어. 그래서 혼자 만화 보고 막 게임하고 그렇게 상상의 세계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혼자만의 시간들이 내 DMN을 발달시켰고 마음방랑이 더 쉽게 일어나는 뇌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내가 처음 했던 질문의 답이 나왔네. DMN은 마음방랑을 일으킨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더 크고 활발한 DMN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을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생겨. 이렇게 많은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여기서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이 등장해. 이 마음챙김은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야.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혹은 아, 이런 감정이 올라오네? 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지. 이 마음챙김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 첫 번째는 호흡 집중 명상. 이 불교에서는 아나빠나사티라고 해. 같이 한번 해볼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거야. 참고로 나는 여기서 코끝에 나비가 앉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들숨을 쉴 때는 나비가 날개를 접고 내쉴 때는 나비가 날개를 편다고 상상해봐.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어. 코로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어. 그래서 나비가 앉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집중하기가 편할 거야.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아. 아, 그냥 딴 생각했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 두 번째는 바디 스캔 명상. 이건 위빠사나라고 해. 이건 감각에 집중하는 거야. 호흡을 할 때 이 배가 오르내리는 감각, 발이 땅에 닿는 감각 같은 걸 그냥 조용히 관찰해. 중간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도 마찬가지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 말고 혹은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아,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지. 이런 마음챙김 명상을 꾸준하게 하면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마음챙김 명상이 DMN의 활동 자체를 낮춰준대. 심지어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DMN 내부의 연결성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어. 반대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네트워크인 TPN, 이 과제 중심 네트워크의 힘은 커지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마음방랑은 줄이고 이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의 힘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방랑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지나친 마음방랑은 반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마음챙김을 연습하면서 이 마음방랑과 마음챙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그게 우리 마음에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면서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할게. 근데 여기서는 약간 우리가 또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긴 할 것 같아. 뭐냐면 자기공명장치에 들어가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맥락에서 어떠한 명상을 하게 하고 측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데 DMN이라고 하는 영역은 마음방랑 때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떠올릴 때도 DMN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기도 해. 그래서 이게 특정 실험적 상황에서 특정한 DMN의 이제 활성화도가 어느 순간 올라갔고 또 어느 순간 연결들이 감소했고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상을 비디오처럼 쭉 보고 관찰한 게 아니라 일종의 스냅샷처럼 본 것들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긴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다 보여지지 못한 연구적인 측면들도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게, 나는 한 9년 정도 홈스쿨링을 했었거든.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학교도 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는 반추도 많이 했고 마음방랑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시기에 내가 그렇게 행복했는가라고 보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라는 세상을 벗어나서 실제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사람들의 어떠한 사회적인 관계, 눈빛, 이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정보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대로 해석했던 경향이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땠겠어? 괜히 상처도 많이 받고 삐지기도 하고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나는 사람이 싫고 그냥 더 혼자 있고 싶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 보여줬던 연구 중에 하나가,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혼자 있으면 내 스스로의 세상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서 반추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좀 퇴화할 수 있고, 그러면 자주 상처받고 화나고 억울하고 한 그런 삐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더 외로워지고 더 외로워지니까 사람을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한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좀 악순환일 것 같아서 마음방랑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피해야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자기 객관화 능력을 올려준다고 하거든. 일종의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제3자의 시점으로 날 보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자기 객관화 능력이 올라가면 가짜뉴스에 덜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남들에게만 관심 가지고 끊임없이 뭐 영상을 보거나 SNS에만 있기보다는 온전히 혼자 외로움을 느끼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비판적 사고나 나라는 존재의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는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사실 대학교를 나는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나왔어.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벗어나서 혼자 생활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되게 막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외로웠고 뭔가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항상 하는 게 뭐 오늘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거나 뭐 뭔가 미래가 크게 기대되지 않거나 이런 시기가 좀 있었어. 한 2, 3년 정도.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느꼈던 게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뭐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수업에 갔다가 집에 오고 다음날 또 수업에 가고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느낀 거지. 왜냐면 대학교 때 제일 재밌을 때 제일 잘 보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보내는 게, 그래서 뭔가 약간의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행동을 하자. 그래서 그 행동 중 하나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거,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는 거, 뭐 요가하는 거,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걸 하는 걸로 조금씩 나 스스로를 밖으로 꺼냈었던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경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 사회생활이라는 걸. 그러면서 되게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기운을 받고 나도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 나 되게 밝고 하지만 또 그 시기가 있었기에, 그 외로웠던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그 얘기를 좀 공유해주고 싶었어.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물속에 잠수하고 물속 세상을 알고 싶잖아. 근데 들어갔다가 너무 깊이 빠지면 못 나오는 순간도 있긴 한데, 그 물속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온 법을 배우고 나면 그 경험이 또 다른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시 그 물속에 빠질 때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까. 뭐 예를 들어 일단 산책을 나간다, 일단 햇빛을 쐰다, 일단 달리기를 한다. 요걸로 진짜 많이 도움이 돼서 나는 주위에도 뭐 몸을 움직이는 걸 추천을 하는 편이기는 해. 뭔가 행동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질문을 하고 싶었던데, 각자만의 그 반추에서 빠져나오는 꿀팁이 있을까? 요즘의 나의 꿀팁은 난 러닝인 것 같아. 나는 러닝 사실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내 목표가 10km 마라톤을 나가는 거였어. 근데 그거를 한 단계씩 1km 뛰고 2km 뛰고 3km 뛰고 그걸 조금씩 채우다 보니까 진짜 한 7개월 만에 내가 10km를 완주를 했거든.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냥 나 스스로를 밖으로 내보내서 러닝머신이든 야외에서 뛰는 거이든 그게 나는 좀 요즘의 꿀팁인 것 같아. 근데 그게 꼭 러닝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사실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내 뇌와 내 마음이 제일 제어가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뇌와 마음을 제어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신체와 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환경과 장소를 바꾸거나 이게 훨씬 쉬운 방법들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뭔가 알아차림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 아,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맞아. 그 알아차림도 되게 많은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다. 보통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를 못 느끼고 버럭할 때가 많은데, 그 순간 내가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되게 큰 제어력이 생기지. 그럼 정리를 하면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꿔서 몸을 움직이거나 러닝을 하거나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나는 솔직히 요즘 반추에 빠질 만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냥 그럴 만한 시간 자체가 없는 게 조금 슬프기도 해. 그냥 이 스케줄에서 저 스케줄로 막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 반추에 빠질 수도 있었던 시간이 그립기도 한데, 매 시기마다 좋건 나쁘건 그 자체가 나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누군가는 즐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혼자 외롭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나에게 주는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로서의 세상을,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러면 준이 어떤 뇌과학 이야기를 갖고 왔는지 궁금한데 소개해 줄 수 있어?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되게 관심이 많잖아. 요새 너무 많지. 너무 많아. 유튜브든 온라인 매체든 SNS든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 이게 뇌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길래 우리는 왜 이런 가짜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설명을 해볼게. 저거 맞는 거야, 저게 진실이야 라고 완전히 심취해서 맞아. 신봉하게 되잖아. 심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전파하는 것까지 사실 포함이 되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단체 톡방이라든지 커뮤니티에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인 것 같기도 해.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해. 우리 뇌가 가짜 뉴스를 믿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읽은 그 European Journal of Neuroscience, EJN이라는 저명한 뇌과학 저널에 실린 2022년도에 나온 에디토리얼 글인데 이 내용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우리 뇌를 홀린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라면 우선 되게 충격적인 게 좀 먼저 생각이 나잖아. 진짜? 이거 뭐야? 약간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뇌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확 끌리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해. 그래서 되게 자극적인 내용이 가짜뉴스로 배포가 되고 하는데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런 내용을 접하면 뿜어져 나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건데 뇌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보상이 되고 이 보상을 계속 받고 싶어서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는 행위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지. 위험하고 자극적이고 어머 이런 일이 일어나 막 디귿디귿 적을 것 같은 뉴스 맞아. 막 이런 거에 계속 반응하고 찾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되겠지. 맞아.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뉴스도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고 그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것 같아. 이 연구에서는 이런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게 SNS에서 우리가 좋아요를 많이 받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을 해. 두 번째는 이런 뉴스를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 이게 진실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뇌는 처음에는 설마 이게 진짜일까? 라고 하다가 이 얘기를 다양한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듣게 보면 그런가? 이게 진짜 맞나? 라고 바뀐다고 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뇌는 내 편인 정보를 더 쉽게 믿게 된다고 해.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하면 내가 속한 커뮤니티, 내가 속한 나라, 그 안에서의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 고등학교 동기들 단톡방에 어떤 가짜뉴스가 놀라왔어. 근데 나는 이 친구들을 신뢰하고 이 친구들을 믿고 이 친구들이 거짓말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 정보를 그냥 진짜인 것처럼 바로 습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뇌가 계속 나는 우리 편을 지켜야 하고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달한 내용은 정답이야 라고 그냥 바로 판단을 해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 탐험하고 다니면서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뇌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갔다 왔는데 저기 산이 있어. 그리고 저기는 가면은 먹을 만한 게 있어. 저기는 뭐 야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러면 내가 탐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나의 세계를 같이 구성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는 거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믿게 되는 세계관을 구성하는 자체가 나 혼자서 접하는 정보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정보를 함께 나는 내 뇌가 믿는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는 세계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연구를 봤을 때 그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되는 내용들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같은 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잖아. 이런데 하나의 내용이 잘못 퍼지게 되면 이게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진실처럼 느껴지는 순간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 비슷한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로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정보를 전달해 준 거야. 그럼 이들은 환경운동가인데 당연히 이게 가짜뉴스고 말이 안 된다고 믿을 거 아니야. 근데 방금 말해준 것처럼 내 친구들이 자꾸 이걸 포스팅을 해. 반복적으로 이 정보가 보여. 그래서 얼마의 시간을 놓고 보니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뇌가 뭘 믿냐면 이게 기후위기가 가짜고 음모론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형태로 변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잖아 하다가 반복적으로 친구들이 포스팅하는 거를 그냥 이제 스며들듯이 보고 있는 거지. 그 이후에 뇌가 어떻게 변하냐? 사실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야. 맞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내가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일까? 라고 한 번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는 거래.
한 번만 생각하면 뇌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우리 뇌는 우리 주의를 어디에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깊게 처리하고 아니면 어떤 정보는 그냥 쓱 얕게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뇌가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뉴스에 이렇게 취약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 자체로도 이미 우리는 가짜뉴스에 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본 충격적인 연구 얘기를 하나 해줄까? 그 뉴스를 그냥 내가 찾아봐서 접한 게 아니고 친구들이 공유해서 접한 게 아니라 내가 AI한테 뉴스를 좀 읽어줘, 찾아줘 라고 물어봤어. AI에게 의존하게 된 거야. 근데 반복적으로 AI가 나에게 정보를 주면 의심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퇴화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가짜뉴스가 나와도 인간이 주면 맞나? 이러는데 AI가 주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게 가짜뉴스를 믿게 만드는 게 지금 세상에 더 쉬워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되게 좀 섬뜩했던 연구였어. 사실은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제프리 힌튼 교수도 계속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생물학적인 지능이 아닌 기계 지능, 디지털 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높아지게 되면 인간을 이제 지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터미네이터처럼 막 군대 보내고 로봇 막 파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쉽게 모든 인간이 믿을 수밖에 없이 가짜 정보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에게 주는 답들, 우리와 하고 있는 소통들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걸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를 퇴화시키는 행동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요즘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주제만을 가지고도 월간 뇌과학 얘기해봐도 재밌겠다. 너무 좋아. 나도 이제 글을 쓸 때 이 AI를 도움을 받긴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써줘라고 하면은 정말 형편없는 글이 나와. 반대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완성하려고 한 다음에 다듬어줘 이렇게 하면은 정말 깔끔한 글이 나오거든.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이미 자신의 전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유리하고 굉장히 많은 장점을 주는 반면 아직 내 뿌리가 굳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얕은 사람들에게는 주의하지 않으면 재앙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도구로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준이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실험이 떠올랐는데 이 신경과학자 그레고리 번스라는 사람이 수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 이 참가자들에게 이 두 개의 도형을 보여주고 이게 같은지 다른지 답을 고르게 했어. 근데 사실 몇몇 참가자들은 이 연구팀과 미리 짜고 있었어. 일부러 틀린 답을 내도록 지시받은 거야. 이때 참가자들의 뇌를 이 fMRI로 촬영해 봤더니 이 무리의 동조에서 답을 낼 때는 이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활성화됐어. 즉 자기 눈으로 본 걸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야. 이 반대로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수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관련된 편도체가 활성화됐어. 그러니까 혼자 다르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이 뇌에서도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응한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혹은 이 무리에서 배척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이 가짜뉴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나도 그런 경험을 한 게 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이 영상 대신 이 댓글부터 먼저 보고 있는 거야. 이 특히 그 탑에 있는 베스트 댓글. 맞아. 만약에 그 베스트 댓글에 써 있는 내용이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주장을 바꾸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자꾸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뇌가 사실은 수만 년 전 동굴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뇌랑 똑같거든. 하드웨어는 잘 알잖아.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동굴에서 같이 대화 나눌 수 있고 내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추 한 200명, 250명 정도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한히 많은 사람들의 댓글과 의견을 다 이렇게 뇌가 담지 못해. 얼추 댓글 200개 읽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처음 읽었던 200개에 맞춰진 형태로 판단하는 경향이 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 어떤 댓글을 읽었나, 그리고 뭐 내 유튜브에서 봤던 댓글들을 기반으로 우리 구독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서, 근데 뇌는 이거는 이제 전체 샘플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또 풀어봤는데 준이, 건이 어땠어? 준이는?
오늘 또 더 재밌었어. 좀 편해졌어? 좀 더 편해졌어. 내가 좀 더 말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아? 좋아. 너무 좋아. 나는 아직 적응하고 있어. 아 진짜? 너무 잘 설명해줘서 나는. 선이는 오늘 어땠어? 나도 오늘 좋았어. 그리고 둘이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편했고, 항상 내가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뇌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이어주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떤 월간 뇌과학 이야기로 돌아오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제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상담 같은 것도 괜찮고, 이 주제를 뇌과학적으로 파보고 싶다, 많은 질문과 많은 어떤 제안을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고 마치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갑자기 경어로 나와. 오늘도 봐줘서 너무 고마워, 큐브들. 다음 시간에 나는 더 따뜻한 내 이야기로 돌아올게. 오늘 봐줘서 너무 고마워. 다음엔 좀 더 얘기 많이 하는 준이가 될게. 다음 시간에는 얘기를 좀 더 짧고 적게 하는 선이로 돌아올게. 그럼 다음 월간 뇌과학 시간 기대해줘. Stay curious.